이거는 뭐 3,000이 됐든 3,400이 됐든 4,000도 갈 수 있나. 그렇다고 4,000 간다라고 또 썸네일 다시지 마시고 제발 좀 그렇게 좀 다시지 마세요. 두 분께서는 각각 현재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지금 장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나라고 보면 페드가 자산을 축소하던 시기였잖아요. 그죠? 2018년부터 19년 상반기까지는 페드의 자산이 뭐 4조 5천억 달러에서 이렇게 계속 줄어가지고 그죠? 3조 7천억 달러 정도까지 약간 이렇게 테이퍼링하고 소위 말하는 이 밑장 빼기를 계속 하던 그 시절이었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2018년 3월부터 갑자기 미중 무역 분쟁을 이제 야기시켰잖아요.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보면 트럼프의 이제 이 재선을 위한 다 각본에 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미국의 대통령들이 3년 차에 주식 시장이나 경제가 제일 좋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대선을 앞두고 19년도 시장을 이제 붐업 시키려고 18년도는 조금 이렇게 누르는 그런 의도적인 경기 억제를 썼던 시기였다고 보고요. 그 미중 무역 분쟁 갈등 때문에 그 경기의 바로미터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PMI 지수 있잖아요. 구매자 관리 지수가 2018년부터 19년까지 계속 빠집니다. 네. 그런 경제를 실질적으로 억누르는 효과가 나타났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19년 하반기 때 11월 달이었나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합의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주가도 띄우고 경기를 부양시켜서 올해 대선에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빵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8년부터 시작된 경기에 위축된 그런 흐름이 2019년 하반기부터 살리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강제적인 리세션을 또 한 번 더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까지 조금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도 2018년, 19년, 20년 올해 상반기까지 소위 말하는 이 리세션을 충분히 겪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리세션은 한마디로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런 경제적으로 약한 기업들이 무너지고 그 무너지고 나면 살아남은 기업들의 또 잔치가 벌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내년에도 경기가 계속 살아나는 모습이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저는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강세 마인드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동의하시나요? 네, 저 뭐 설명 잘 해주셨는데 저도 저는 뭐 원래 계속 강세론자 이런 거는 아닙니다. 네, 국면별로 봐야 되는데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고 약간 뭐 베어마켓의 초입이다 이 부분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뭐 만약에 단기 조정이 있어서 베어가 보인다 그러면 거의 새끼곰 작은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조정은 그 매수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근거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시장이 하락을 했다가 상승할 때는 크게 한 세 가지 그 단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세 가지 스테이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스테이지가 거의 끝난 것 같고 그게 바로 이제 유동성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끝났다는 게 아니라 유동성 장세는 계속 되지만 거기서 좀 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두 번째 스테이지인데 그게 이제 실적 장세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으로 해서 모든 기업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올라갔으면은 이제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연초부터는 조금 더 실적에 포커스를 한 그러한 자금의 흐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반드시 오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느 때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모든 경기가 다 좋아져가지고 정말 화랑이 되고 그 다음에 버블까지 생기는 그런 단계예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알 수는 없죠. 지금은 아직 다 정상화가 안 된 상황이고 유동성으로 지금 어느 정도 치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조금 더 유동성 쪽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그 소비가 제가 그 페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비를 미국에서 1년간 얼마 하는 걸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꽤 많이, 그러니까 월 소비를 발표하는데 연율화해서 볼 때 15조 달러를 미국에서 소비를 하더라고요. 15조 달러. 네. 그런데 그게 그 코로나 일어났을 때 3조 달러가 줄어들었고요, 소비가. 그리고 저번 달에 발표된 걸 보니까 14조 3천억 달러까지. 네. 많이 회복했죠. 많이 회복했네요. 네. 거의 뭐 90% 이상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비는 많이 회복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 실적으로도 나오고 있고 경제 지표 회복이나 고용 회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완전 정상은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그냥 느낌으로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두 번째 제가 이제 더 좋아진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3조 달러를 풀었고 그다음에 더 풀 수도 있는데 지금 요 스코어 현재 스코어로만 봐도 지금 이제 미국 사람들의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 있냐면은 평소보다 1조 달러가 더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미국의 경기에 비해서 지금 1조 달러가 더 늘어나서 2.5조 달러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평소만큼 다시 하면 1조 달러 더 써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쓰는 부분이 남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직 이제 합의가 안 됐지만 또 1조에서 2조 달러 정도 더 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식을 팔 때 또는 이제 언제 팔 이런 생각을 할 때 지금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돌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아주 좋아진다는 것도 아니고요. 모르잖아요, 저희도 모르는데 그냥 정상화만 돼도 지금보다는 지수가 높을 거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약간 베어마켓은 아니고 오히려 불장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국내로 돌아와서 보면요. 지금 최근 한 달 새 그러니까 15일을 기준으로 한 달 새 봤을 때 외국인이 1조 2천억 원을 순매수를 했거든요. 네. 뭐 물론 이제 어제 오늘은 조금 순매도가 나왔긴 했지만 이거를 이제 외국인이 돌아온 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뭐 1조 샀다고 뭐 외국인이 돌아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언제 돌아올까요? 근데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언제쯤 돌아올까요? 네. 외국인이 조금 늦게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우리나라가 경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한 100조 매도하고 우리가 한 100조 정도 매수한 이후에 강세장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개인분들이 거의 뭐 60조 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이제 돌아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분들이 주식 샀다고 해가지고 되게 비아냥거렸잖아요. 개인이 주식 사면 주식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시대가 좀 변한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유튜브 채널, 이 어마어마한 이 지식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같은 이 펀드 매니저들이 사실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그 증권사의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그런 많은 세미나랑 공부를 저희가 상당히 그 정보에 대한 비대치성이 있었거든요. 저희 같은 기관 투자자들만 들었던 내용을 지금은 무료로 맞아요. 다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방송을 듣고 또 공부를 하셔서 이번엔 다 주식을 또 사셨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 속에서 이번에 우리의 그 동학개미 분들은 뭐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지난번 6월달 방송 때에도 말씀드렸었고 실질적으로 뭐 삼성전자를 그렇게 많이 사셨는데 이제 6만 원대에서 외국인이 그 삼성전자를 사고 있잖아요. 그 4만 원대 사셨다고 우리 개인분들이 거기다가 좀 팔고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뭐 조금 더 팔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은 돌아올 거고요. 외국인은 그러면 어떻게 돌아오느냐를 한번 보시면 그 우리 김태웅 대표님이나 뭐 저나 그 외국계 리포트를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 큰 스마트머니를 움직이는 그 걔네들의 전략을 보기 위해서 뭐 JP 모건 자료나 골드만삭스 자료나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볼 때 일단은 걔네들이 그 환율에 대한 부분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일단 환이 달러가 약세 국면이냐 강세 국면이냐 이 부분을 되게 많이 보는데 2000년 닷컴버블 꺼지고 나서 2003년 사스가 터졌을 때까지 페드의 금리가 6.5에서 1%까지 확 낮춰지고 경기가 돌아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랠리가 올 때 그때 이제 달러 약세가 본격화되거든요. 예, 달러 약세가 본격화되면서 2007년까지 거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900원 초반까지 가잖아요. 예, 2000년 초에는 우리가 IMF를 겪었던 직후였기 때문에 1,800원에서 900원까지 갔으니까 우리의 원화 가치가 더블이 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 더블이 되는 흐름 속에서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 S&P 500은 계속 저점 갱신하고 나스닥이 저점 갱신하는 동안에 미국 시장은 안 좋았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은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샀었어요. 걔네들은 원화가 강세로 갈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원화 강세가 앞으로 이어질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 차트를 한번
댁에 계신 그런 HTS나 이런 걸로 한번 쭉 보시면 뭐 1,050원까지 내려갑니다. 최근에 10년 동안에 보시면 1,050원까지 갔다가 또 거의 1,250원 갔다가 1,050원 갔다가 하는데 내년까지 저는 뭐 원달러 환율이 1,050원까지 빠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배경 설명을 하려면 좀 말이 길어서 그냥 이제 결론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이 스마트 머니를 움직이는 그 큰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이 원화 강세에다가도 베팅을 하고 싶고, 이 원화 강세의 배경에는 또 위안화 강세가 있겠죠. 저희는 위안화가 이번에 7위안을 깼었지만, 이번에 7위안 깨기 전에 미중 무역 분쟁이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에 15년, 16년대에 보면 위안화가 6위안까지 밑으로 깨는 그런 강세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안화가 6위안 초반,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한 1,050원까지 그렇게 가는 흐름 속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내년에 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뭐 올해 한 25조 팔았지만 내년에 또 25조 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뭐 25조까지는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MSCI 리밸런싱에서 중국이 좀 들어오고 그죠? 뭐 어디 다른 나라들 좀 끼워 넣는 바람에 한국에 대한 비중이 그런 차원에서 좀 줄어든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10조 이상 자금은 내년에도 뭐 들어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내년쯤에는 외국인 자금이 그렇죠. 들어올 거다 네. 이렇게 보시나요? 예, 저희는 이제 환율 예측은 사실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틀려요. 양쪽을, 그러니까 하나가 고정되어 있는 자산에 대한 그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변동의 양쪽의 다른 통화이기 때문에 추정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이제 뭔가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생각할 때 보면은 한국이 이머징 마켓에서 만약에 외국인이 자산 배분을 하면은 아마도 제일 빠르게 먼저 한국부터 살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 참고로 이런 말씀도 좀 드려볼게요. 재밌는 게 뭐냐면, 골드만삭스가 자기네가 전 세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리딩 인디케이터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10개 항목 중에서 한국의 수출이 들어갑니다. 네. 재밌죠? 네. 네. 한국 수출이 회복될 때 그러면 한국 주식을 사는 이렇게 보면 예, 돼요. 글로벌 그것도 경기가 그렇지만 회복된다고 보는 그쵸. 리딩 한국이 인디케이터. 그만큼 세계 경기의 바로메타다. 한국의 수출이 빨리 매달 발표가 되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수출이 바로메타로 해서 세계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데, 한국이 좀 빨리 좋아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수출 주도적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또는 뭐 자동차, 화학, 철강 다 대부분, 철강 빼고 대부분 이제 수출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데들이 좋아지려고 그러면은 세계 경기가, 그냥 기업 이익이 지금 좋아져서 올라온 거지만 세계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세계 경기가 좋아져야지 전체적으로 이머징 마켓의 자산 배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일어나는 포인트는 두 가지로 이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경기가 좋았을 때 천천히 좋아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보다 빠른 거는 이제 박세희 전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가 또 한번 약세로 갈 여지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바이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이 더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달러가 또 약세로 갈 거고, 약세로 가면은 미국에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투자가들이 약간 이제 먹을 게 많이 없는 거죠, 미국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머징에서 좀 더 먹겠다, 이런 전략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초부터는 외국인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경기 바로 밑에 우리 수출 기업들도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3, 4분기 이 기업 실적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예. 우리 김 대표님 얘기 듣다 보니까 막 새록새록 하고 싶은 중요한 네. 데이터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그 방금 이제 한국 수출입 동량 이거를 실제로 그렇게 봐요. 실제로 그렇게 보고, 저희가 아침 회의를 시작할 때 항상 미국 시장 분석부터 먼저 하거든요. 저도 옛날부터 이 시스템 펀드 할 때도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볼 때 외신부터 보는데, 그 외신에 보면 한국을 벨웨더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벨웨더가 이제 그 양대에 보면 대장량에다가 벨을 달아 놓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주식 시장을 비롯해서 한국의 이 수출 동량이 전 세계 경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벌써 15년, 20년 전에도 그런 표현을 쓰면서 한국 시장을 주시했었는데, 자, 실적을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드리면, 올해 시장을 되게 안 좋게 보신 분들 중에 얘기하신 게, 아니 코로나 때문에 올해 실적이 망가지는데
그죠? 실적이 망가지는데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냐.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서 삼성전자도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얼마가 더 망가질 거니까 삼성전자가 그렇게 실적이 망가지면 삼성전자 주가가 3만 원대로 가야 되고 삼성전자 주가가 3만 원대로 가면 지수가 이제 1100 가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나왔잖아요. 어떻게 되셨는지 보시면 작년 19년에 그 코로나 사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작년 영업이익이 26조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상반기 1Q에 6조대, 2Q에 8조대, 이번에 12조 3천억 나오면서 합산이 27조예요, 벌써. 이게 벌써 작년 통으로 벌써 추월했고요. 뭐 LG전자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표하는 그 케미칼 주식들 보면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세계 경기의 바로 밑에인 한국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우리 김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유동성장에서 실적 장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이 실적 개선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코스피 전망은 사실은 3천까지 또 이제 전망하셨는데 여전히 유효한가요? 그 전망은? 예, 그래서 제가 3월 22일 날 적었던 글들이 이제 뭐 많이 좀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그 글에 보면 제가 이 코로나 위기를 경제주권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뭐 항상 그동안의 과거 경제 위기 이후에 반등의 패턴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의 이 대주주 과세 요건마저도 개선이 된다면 2,500 돌파도 한번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런 올해 안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이제 막 막혀 있는 그런 답답한 모습이 보이고요. 어쨌든 그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변동성은 야기됐지만 추세는 바뀌지는 않습니다. 추세는 바뀌지는 않고요.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버는 그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내년에 나타날 거고요. 그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변동성이 심하게 한번 꺾어졌다가 내년에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내년에 뭐 3천 가는 그림에 있어서 이 대주주 과세 요건이 뭐 큰 영향은 없고 단지 아까 멀티플을 자꾸 낮춘다 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내년 코스피 전망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과거 코스피 제 고점이 2,600 정도였더라고요. 저희는 내년에는 그거는 이제 가볍게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뭐 2,800이 될지 3,000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알 수가 없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언제 조금 저희가 많이 이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걸 좀 줄여야 되나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지금 시장은 다 이제 정부가 만든 시장입니다.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유동성 공급 그 다음에 회사들 이제 풋을 걸어준 거죠. 기업들이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요. 왜냐하면 뭐 항공사 사실은 진작 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 채권 사주고 돈 넣어주고 이러면서 안 망합니다. 그리고 실업자들도 다 지금 뭐 미국에서는 거의 자기 월급의 80%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시 복귀를 안 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크게 기여했던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업들이 망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경기가 다시 회복되는 구간인데 반대로 이제 언제 좀 이렇게 좀 조심해야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정부가 한정없이 돈을 풀어놓고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가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뭐 장기적으로 물가 평균을 보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안심도 시켜놨지만은 물가가 통제가 안 될 때 이럴 때는 조금씩 돈을 회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를 시점으로 보고 정부의 액션으로 봐야지 이거 지수를 뭐 2,600이다, 900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유동성과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직 경기가 정상화가 다 안 됐잖아요. 네. 정상화 됐을 때 파세요. 네, 완전히 정상화 됐고 실업률 지금 미국 7.9입니다. 미국이 원래 4%였거든요. 4% 됐을 때 파세요. 박세희 전무님도 이제 지수를 말씀드렸고 저는 지수 포인트를 말씀 안 드렸지 2,600을 가볍게 넘는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내년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시장을 되게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이제 이렇게 반대 방향을 잡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개인들, 그러니까 저희 독자분들 질문을 보면은 이게 언제 팔아야 돼요? 언제 사야 돼요? 현금 지금 30%에서 50% 들고 있는데 언제 들어가면 좋나요? 이런 질문들이 지금 중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걸 연말까지로 좀 끊어서 본다면 대주주 요건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지금은 심해지지만
오히려 이게 좀 끝나고 나서 뭐 연말에 들어가면 괜찮은 건지 아니면 실적을 보면서 변동성이 좀 심해질 때, 즉 많이 내려갈 때마다 그때그때 사야 되는 건지. 예, 그 대주주 과세 요건에 해당 안 되시는 투자자분들은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현금을 예.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예. 변동성 장세가 지나가면 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현금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동안에 이제 저희 뭐 8월 달에 찾아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 딱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 잡주들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 주식 다 정리하고 10월 중순이나 그때 다시 오세요 했는데 진짜 최근에 뭐 오늘도 오셨어요? 전화 왔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전화 오시는 분들 보면 두 가지 부류인데 아 그때 이렇게 정리하라 했는데 정리 못 했는데 뭐 이제 손실이 막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솔직히. 네네네. 뭐 제 말 듣고 정리를 했다가 이제 정리해서 현금을 들고 있는데 이제 다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이제 두 부류예요. 맞아요. 지금 썬가자님도 주식 손절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 괜찮은 우리 우량 중소형주를 사신 분들은 이제 못 파셨었으면 그러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한 10% 15%더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그게 신용을 쓰고 계시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신용이나 뭐 수탁론이나 해서 레버리지 포지션으로 해서 여기서 15%더 빠지면 내게 반대매매 나가는데 이 상황만 아니면 돼요. 그 상황이 아니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그냥 책 보시면 됩니다. 책 보시고 유튜브 좀 좋은 공부 좀 더 많이 하시고 저도 최근에 이제 책을 많이 봤거든요. 어차피 조정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책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네. 현금을 들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그 미국의 대선 전에 미국 시장이 가장 많이 이제 막 흔들리는 국면이 이번 주 다음 주 정도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부터 슬슬 준비하셔야죠. 준비하시면서 매수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항상 지수 예측을 할 때 그 이제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이제 기업 분석을 안 하시잖아요, 그죠? 기업 분석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예측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둘이 합쳐가지고 우선주까지 합치면 450조인데 전자의 반도체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반도체 좋게 보시죠. 사실 저희도 좋게 보거든요. 그렇네요. 차와 반, 차와전 똑같이 예. 전자로 보면.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저도 어느 정도 그 기대 좋게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여기서 그동안에 많이 못 움직였잖아요. 얘네들마저도 올라가면 지수가 그렇죠. 당연히 네. 삼성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2,800 갈지 안 갈지 모른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쭉 그 지수 레벨이 어느지보다는 쭉 신고가가 난다. 네. 그런데 우리 김 대표님 말씀도 맞는 게 네.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치고 가면서 다른 주식이 빠질 수도 있어요. 한 돈이 쏠리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2016년에서 17년도도 이제 반도체가 주도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순이익이 뭐 거의 140조까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반도체가 치고 가고 그러면 이 기관 포트폴리오 입장에서는요. 이 지수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비워놨다가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를 살 때 뭘 팔고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하는 일인데 그랬을 때 뭘 팔는지 그게 어떨 때는 중소형주를 막 팔 때도 있고요. 네. 이게 이제 CIO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는 삼성전자 안 해. 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나중에 못 이겨서 삼성전자를 뒤늦게 이제 사야 될 때, 그러면 본인의 운영 철학에 따라서 많이 사놨던 뭔가를 까고 사야 되거든요. 무엇을 팔까요? 그게 가치 줄 수도 있고 중소형 펀드에서는 중소형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전자도 반도체도 좋아지면서 다른 기업의 다른 섹터들도 이익이 좋아지면 뭐 이익 좋아지는 섹터가 같이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올라가는 장이 되면 이거는 뭐 3,000이 됐든 3,400이 됐든 4,000도 갈 수 있나 그렇다고 4,000 간다라고 또 썸네일 다시지 마시고 제발 좀 그렇게 좀 다시지 마세요. 부장님 예를 보셨죠? 들은 그러니까 네.